자, 그러면 2023년 군무원 6개월 합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셉은 행정직, 군수직, 정보직을 준비하기 원하는 분들이 이 설명회를 들으시면 돼요. 기술 계열은 오늘 소개를 전혀 하지 않을 거고, 오늘은 행정, 군수, 정보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직렬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23년도의 월별 예상 공지사항인데, 우선 다다음 주죠, 이제. 다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즉 1월 2일이나 1월 3일, 아마 1월 2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군무원이, 즉 국방부 인사 담당 군무원 인사 담당하는 분이 첫 출근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바로 이거 첫 번째 올리세요.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라갈 겁니다. 9시 보통 5분 정도에 올라오는데요. 제일 먼저 근무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올리는 게 내년도 군무원 며칠 시험일 거다라고 하는 것을 다다음 주 월요일 1월 2일이나 혹시 몰라서 1월 3일까지 말씀드리는데, 통상적으로는 1월 2일 날 오전 9시 5분 정도에 제일 먼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년에 시험이 6월 말에 있을지 7월 중순에 있을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다다음 주에 확인할 수 있으시게 되겠고, 3월 말에는 통상적으로 가장 중요하죠. 채용 공고문이 발표가 되는데, 이 채용 공고문이라고 하면은 직렬마다 몇 명 뽑겠느냐,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내년에 발표를 한다라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이 직렬을 결정하면 너무 늦으시죠. 그래서 지금 직렬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하시고 1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을 하셔야 되고, 4월 달에 국방부가 끝나면 4월 초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6회 공고 같이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중순 정도에는 약 7일간 주말을 포함해서 7일 정도 원서 접수가 들어갑니다. 4월 말에는 최종 경쟁률, 보통 응시율이라고도 하죠. 응시율 경쟁률이 보통 4월 말 정도에 발표가 돼서 요번에 여러분들이 지원한 그 특기에 몇 명이 응시했는지가 나오겠죠. 6월 말에서 7월 중순 정도에 필기시험 예정이 되고, 9월 달에 육군에서 면접 시작을 하고, 10월 달에는 보통 육군 해군 공군이 약 일주일 정도, 육군을 제외하고 국방부 해군 공군이 약 일주일 정도 면접을 진행합니다. 최종 합격 발표가 10월 중순, 올해는 10월 18일 날 났는데 10월 중순에 발표가 되고요. 11월, 12월에 임용이 시작이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12월에 임용이 시작이 되는데 11월에 임용되시는 분도 계세요. 간혹 가다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내년 일정을 쭉 봤을 때 12월 1일 날 여러분들은 사회가 아닌 군에 들어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근 7년간 군무원 인원 변화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2009년부터 계속 군 시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2017년 정도까지는 1000명을 넘은 적이 별로 없어요. 늘 1000명 정도. 자연감소 인원이 800에서 1000명이에요. 자연감소라고 하는 것은 면직이 되거나 정년을 채워서 나가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약 연간 800에서 1000명 정도 있었는데, 갑자기 2018년도에 약 30% 정도가 늘더니 2019년에 문재인 정부 중반에 넘어서고 나서부터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갑자기 2019년에 많이 뽑죠. 약 4,000명 정도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군무원 시험이 전반기에도 공채가 있었고 후반기에도 공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 시험을 봤었고요. 2020년에는 비슷한 수준인 4,100명, 그리고 2021년이 역대 가장 많은 6,490명을 뽑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뽑은 거예요. 여러분 6,400명이면 과거 년도로 봤을 때 보통 6년치를 한꺼번에 뽑아오려니까 군무원 인원이 갑자기 급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군무원 인원이 몇 명이냐? 약 4만 4천 명 정도가 되시거든요.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 4만 4천 명의 현역 군무원이 현재 계신 거고요. 그리고 2022년에 5,727명 정도가 채용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 군무원만 말씀드린 거고, 일반 군무원 말고 임기제 군무원이라든지 교관 군무원은 제외입니다. 알겠죠? 그 인원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채용이 됐고, 여러분들은 아쉽게 시험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볼 수 있는 일반 군무원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23년도에는 어떻게 되느냐? 23년도에는 국방개혁 2.0이라는 건 없어지고 국방개혁 3.0 없앴죠. 그리고 국방개혁 4.0 개념으로 해서 국방개혁 4.0이 나왔는데, 그 내용과 그리고 중기계획 5년치가 매년 발표를 해요. 우리 군에서는. 중기계획 발표 내용을 보면 내년은 저는 미니멈 1,500명에서 맥스 2,500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자, 이 인원을 예상을 하고 나서 지지난주에 그 임관이 있었어요. 임용이 있었어요. 군무원. 그분들이 11월 달에
괴산이라는 곳, 충북 괴산이라는 곳에서 2주간 교육을 받으시거든요. 합숙하면서 A조, B조로 나눠가지고 2주 받는데 4주간 교육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교관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내년에 군무원 채용 인원이 약 1,500명 정도 수준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한번 꺼내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 그래서 전에 약 1,500명 정도가 미니멈이고 2,500명을 예상한 이유는 뭐냐면 올해 미달 특기가 너무 많아요. 올해. 그래서 미달 특기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안 뽑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 1,000명 정도를 더해서 약 2,500명까지는 뽑지 않을까. 작년에 비해서 반 이상 확 줄어듭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만큼 응시생도 확 줄 겁니다. 내년에. 왜냐하면 이미 어마어마한 숫자가 합격해서 나갔고요. 그리고 군무원 안 뽑는다, 공무원 적게 뽑는다, 소방, 경찰 인력 늘리지 않는다는 언론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무원의 인기가 더더욱이 없어졌어요. 2009년부터 벌써 14년 동안 노량진에서 제가 계속 봐왔잖아요, 상황을요. 지금 벌써 없어지는 학원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량진에도. 왜 그럴까요? 응시생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내년에 적게 뽑지만 그래도 응시생이 적는다. 그래서 합격 점수는 어차피 비슷해지는데 오늘 그 부분까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상 점수를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22년 9월 7일 데일리 기사에서, 이데일리 기사에서 나왔던 내용이고 25년까지 47,000명 47,000명으로 증원하겠다요. 47,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47,000. 현재 몇 명이라고요? 약 44,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명 증가하는 거예요? 약 3,000명 정도 증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군무원의 전체 비율을 보면 8.6% 정도까지 늘리겠다는데 절대 많은 거 아닙니다. 왜 많은 게 아니냐면 우리 이 비율이요. 보통 2%밖에 안 됐어요. 근데 현역 군인이 62만 명에서 현재 50만 명밖에 안 돼요. 12만 명이 줄었어요. 현역 군인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군 전체 대비 우리나라가 8.6%인데 그래도 많지 않은 게 미국은 49%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군무원하고 군인하고 거의 1대1이에요. 1대1. 우리나라는 굉장히 적죠.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 비율은 점점점 제 예상이지만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다 다르겠지만 점점 늘어날 겁니다. 군 전체 대비 군무원의 비율은. 미국처럼 간다라는 거죠. 결국은 민간 전문 인력을 뽑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은 제가 미국의 어떤 군의제에 대한 채용 연구를 해봤을 때 그쪽은 지휘관, 즉 부대장도 군무원이에요. 그러니까 현역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군무원한테 격려하고 다닙니다. 그런 문화도 있어요. 우리 군수 쪽은 많이 또 우리 군무원분께서 많이 하고 계시죠. 부대장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바뀌게 될 거다라는 거고. 자,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딱 3개의 직렬을 말씀드리겠어요. 행정, 군수, 정보에 대해서 내용 한번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무원 직렬 분석인데, 자, 먼저 행정 직렬입니다. 행정 직렬은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모든 업무를 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특정 업무를 내 전공 분야를 맡아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주어질지 몰라요. 그냥 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업무를. 그 부대에서 필요한 업무를.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자, 국방 정책을 세우거나 군사 전략을 짜거나 체계 분석을 하거나 평가, 우리 군은 평가를 굉장히 많이 하죠. 이 평가는 여러 가지 있어요. 인사평가, 직무평가, 여러 근무에 대한 평가들 전부 다 하죠. 작전평가도 하게 되고, 제도, 시스템에 대한 개선, 계획, 연구 업무, 그리고 일반 행정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 회사에, 저희 노량진 캠퍼스에 여군 장교 출신이 한 분 계신데 직업으로 그분이 정훈 장교 출신이었어요. 정훈 장교. 정훈이라고 하면 뭐냐면 부대를 홍보하는 업무입니다. 부대를 영상 만들어서 부대를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업무. 심리 분석단 업무까지 같이 합니다. 하나가 딱 지정돼서 특정 분야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법제 업무. 우리 군은 소송이 많이 들어올까요? 잘 안 들어올까요? 엄청나게 많은 소송이 들어옵니다. 군은 그러한 소송 업무, 법제 업무를 역시 담당을 하고, 송무 업무, 행정소송 업무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행정소송 업무의 대표적인 것은 인사에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나 경력 인정해 주세요. 나 유사 경력 사회에서 있었는데 이 경력 인정받고 호봉을 인정을 해줘야지만 내가 급여를 어느 정도 받는데 왜 이거 인정 안 해줍니까?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원가 회계, 우리 회계를 배우신 분들 아시겠지만 회계에는 재무회계,
관리회계, 원가회계 등이 있는데 우리 군은 재무회계가 필요 없겠죠. 예산 받아서 쓰는 거고 이윤 창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원가 분석회계를 하게 되고 내외자 관리, 세입, 세출 결산, 재정금융조사 분석 등도 하고요. 재산증명이라고 해서 저희 2년 전에 저희하고는 공부하고 입대하신 분이 계룡대로 들어가셨는데 계룡대 행정공무원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분이 뭐 하냐라고 나중에 연락 와서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 그분이 하는 뭐는 뭐냐면 우리 군이 재산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군이 재산 엄청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 수도권에 보면은 그 위례신도시라고 아시죠? 위례신도시. 거기에 송파 밑에 성남, 하남, 송파 세 개의 권역구가 모여있는 이 위례신도시가 있는데 그 위례신도시가 우리 군 땅이에요. 군 땅.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그래서 군에서 민간에 판 거예요. 그 땅을. 그럼 누가 팔겠어요? 국방부 장관이요? 아니죠. 담당관이. 그래서 재산 증명할 수 있는 업무, 뭐 임대 사업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군은 임대 사업 업무 이런 것들이 이제 담당하는 거고 이쪽은 좀 민원이 많아요. 이쪽 업무는. 그리고 급여 명세서를 만들거나 하는 급여 업무 담당하고 물품 청구, 획득, 관리, 분배, 결산, 구매 판단, 계약. 뭐 어떤 느낌이 나세요? 이걸 보면 군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군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군수가 따로 떨어져 나와서 군수직렬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군의 조달을 목적으로. 그래서 행정으로 들어가셔도 어차피 군수 업무는 하게 돼 있어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세분화가 떨어져 나온 게 군수 업무고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 역시 간단히 하게 되고 조달 계획 업무를 하게 된다는 거고 국유재산, 부동산 관리 유지, 처분에 관한 업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건물을 판다든지 땅을 판다든지 또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하는 이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행정직렬을 선택했을 때 근무지역이 어디냐? 전군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행정은.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딱 쏠려 있지가 않아요. 행정은. 전군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근무지 선택을 할 때 전국을 고루 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너무 고루 가기 때문에 내가 희망하는 지역을 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은 떨어지는 단점이 있죠. 자, 그리고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ROTC 지정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전국에 40여 개 대학에 ROTC라고 들어보셨죠? 학군장교, 학군단이라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학군단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는 학군단장이 있어요. 10,000명이 안 되는 대학은 중령이 들어가고요. 10,000명이 넘는 데는 보통 대령이 들어가는데 이 대령이 거의 끝물에 들어가세요. 끝물. 끝물이라고 뭐냐면 더 이상 장군 진급을 포기하고 안 된다고 보고 마지막 이제 전역을 해야 됐다고 생각을 한 분들 그런 분들 보통 학군단장 이런 얘기해서 유튜브 공개하면 좀 그분들이 싫어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학군단장이 진급의 꿈이 없다라는 것은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일하기가 너무 편하다라는 거죠. 본인이 예를 들어 진급을 신경 쓴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안 놔두죠. 왜?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고 인사에서 진급을 못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일하세요. 장교분들은 정말. 아직도 저는 계룡대 육군본부 인사과에서 근무했었는데 제가 있던 육군본부에서는 2년 1개월 동안 본청에 24시간 불이 한 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퇴근했다가 바로 옷 갈아입고 나서 또 근무하시고 본인 진급 때문에 하신다는 거죠. 다행인 것은 이 ROTC에 계신 학군단장, 그 밑에 보통 대위가 한 명이 따라 붙고요. 학군단장과 대위, 거의 전역을 앞둔 분들이고 그 밑에서 행정사무를 보내는 우리 9급 또는 7급 분들이 지정대학에 많이 가서 행정요원으로서의 근무를 하신다라는 거고 방학도 있겠다. 얼마나 좋아요. 최고죠. 대학에 들어가면. 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2009년부터 14년 동안 봐온 결과 그리고 저는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군사학 중에 이 군수 분야를 전공하고 있거든요. 국방 획득 분야, 즉 군수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쪽으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봤을 때 MBTI는 이 행정직렬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INFP가 제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INFP. 혹시 여러분들 중에 MBTI 안 받아보신 분 계시다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성향을 알 수 있으니까. INFP, 내향적이고 직관적이고 다소 감정이 좀 있고 감정적이고 또 사고보다는 인식형.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이 임무를 잘 수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개인적으로 혈액형은 A형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어디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군수직렬은 말씀드린 대로 행정에서 군수 분야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거의 행정에서 떨어져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군수 분야 하는 걸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군에 들어오는 군수품. 자, 몇 종류가 있을까요? 우리 남성분들 군에 갔다 오셨으니까 군에 들어오는 군수품 몇 종류가 있을까요? 10종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들어오는 곳은 1종부터 10종까지가 있는데 뭐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무기 뭐 다 해가지고 1종부터 10종까지 있는데 이 군수품을 어딘가에서 조달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조달해요? 방산업체에서 조달하는 거예요. 외부 민간 방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데에 가서 우리 장병들이 전투화가 필요한데 자, 전투화 5,000개 예산 5천만 원입니다. 자, 보내주십시오라는 이런 계약 업무를 하게 돼요. 그러면 입찰을 해야 되겠죠. 2천만 원 넘기 때문에 수익계가 안 되죠. 이런 입찰 과정, 나라장터라든지 우리 방위사업청 가면은 또 조달 시스템이 따로 돼 있어요. 우리 군은 방위사업청에 있는 조달 시스템에 의해서 입찰 계약 업무, 소요에 대한 업무 등을 하게 되고 보급, 재고관리. 이 보급 재고관리 때문에 군수는 나가서 창고에 가서 박스 나른다 뭐 이런 소문들이 있는데 고급 인력을 뽑아갖고 창고 가서 박스 나르지는 않고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는 박스를 나라야 될 수도 있겠죠. 부대가 이전한다든지 일손이 부족할 때는 기본적인 업무에서는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보시면 되고 2111이라고 하는 우리 병사 중에 보급특기가 있어요. 2111. 그 보급특기 분들이 창고병으로서 창고 관리를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군수가 되면 그런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비를 계획하고 장비를 관리하고 이 부분 바로 물자, 수불, 청구, 불출 업무 등을 담당을 한다. 직접 가서 총을 나눠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차피 현역 군인들이 다 하는 거고 우리는 행정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품의 생산, 공정, 품질. 그래서 원래 군수직렬이 2016년도까지 이 품질 때문에 품질관리라는 과목으로 시험을 봤었는데 2017년부터 경영학으로 바뀌었죠. 시험 과목이 안전관리, 자원 활용 등 작업 계획을 하고 시설 유지, 생산시설 유지, 생산품 처리 업무 등을 요 군에 담당을 합니다. 근무 지역은 당연히 전군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군수는 특징이 경기 남부권, 또 인천 고양 서부권, 그리고 충청권에 다소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나는 경기 남부권이나 충청권까지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요 괜찮습니다. 특히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자, 예전에는 어디 있었냐면 이게 부산에 있었어요. 부산에. 근데 대전으로 부대 이전이 됐기 때문에 대전 군수사령부라는 곳이 있어서 이 대전의 군수사령부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왜 그러냐면 육군 소속이지만 3군에 있는 군수를 다 담당해요. 그래서 공군하고 해군도 여기서 물資받아가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군수사령부에서 여기 이 군수직렬분들이 많이 이쪽에 근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육해공군 전부 군수사령부가 있는 게 아니라 육군에서 타군도 전부 다 지원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이쪽 충청권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 군수가 가장 적당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지원 성향은 다소 군수직렬은 외부 미팅을 좀 많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감사도 나가야 되고 재고 현황도 조사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소 I보다는 E, 외향적인 성격이 좀 강하지 않은가. 그래서 ENTP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외향적이고 좀 직관적이고 개인의 사고가 필요한 이유는 감정보다도 사고가 필요한 이유는 군수는요. 자기가 맡은 임무만 딱 끝내면 나머지 누가 터치를 잘 안 해요. 왜냐면 본인 전문 분야가 딱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여행을 가야 되는데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갑자기 누가 시켜갖고 일 때문에 못 갈 수도 있는데 군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업무가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담당관으로서 담당 주무관으로서 그 임무만 잘 수행한다면 충분히 부담 없이 가실 수 있어서 사고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본인이 좀 능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혈액형은 O형이 가장 적당하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성향이 O형이고 제 MBTI까지 말씀드린 게 없고 저는 이제 군수가 오히려 좀 더 맞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군수 쪽으로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정보직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군사정보와 기술정보로 나눠집니다. 군사정보와 기술정보. 자, 군사정보는 뭐냐? 주변국. 자, 어디겠습니까? 주변국. 가장 우리의 주적인, 어디에 주적 개념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제가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까지 주적 개념이 사라졌었죠. 우리의 주적, 누구죠? 북한군의
어떤 북한군의 움직임을 동향, 통신을 감청한다든지 하는 업무. 그래서 대북 군사 정보를 수집한다. 자, 대북 군사 정보를 수집하는 게 뭐예요? 바로 첩보죠, 첩보. 이런 첩보 등을 수집해가지고 보고서로 만듭니다. 나의 능력을 다해가지고 보고서 만든 게 바로 이게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증렬인데 이 대북 군사 정보 수집 업무, 생산관리, 부대에 전파한다. 보통 우리가 이 군사 정보가 상황실 근무를 많이 하거든요. 상황실. 그 부대가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 상황실이 꼭 있어요. 어느 부대든. 이 상황실에서 24시간 근무를 해요. 24시간 근무, 이틀 휴무. 그래서 올비비 근무를 체계를 하는 게 우리 군사정보의 특징 중에 또 하나입니다. 상황실에 부대의 어떤 암고 같은 것들을 전달을 해야 되고 군사 보안 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재입대 느낌은 나시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지원하시는 게 괜찮습니다. 여성분들이 입대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남성분들은 다소 재입대 느낌이 나실 거예요. 암고 전파 다 해보셨죠? 그래서 남성분들은 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상황실에서 근무하시게 된다. 기술 정보는 조금 달라요. 군사 정보랑. 군사 정보는 어떤 전략적인 부분을 감청하거나 도청하고 그 전략 전술에 대한 거라면 기술은 무기에 대한 부분. 이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어떠한 새로운 무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방산업이 이렇게 활성화된 적이 없는데요. K9, 우리나라가 6.25 전쟁 끝나고요. 소총 하나 못 만들어가지고 미국 애들이 M16을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불쌍하다고. 총 하나 못 만들던 나라에서 이제는 K9이라는 걸 만들어서 폴란드에 4조짜리를 수출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외국에서 군사 기계나 장비, 무기 등을 수입해야 되잖아요. 수입해야 되는데 기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수입해와요? 기계를 아시는 분들. 그래서 이 기술은 두 가지인데요. 이런 기계 기술적인 부분과 그리고 또 하나 어학적인 부분. 어학도 기술로 봅니다. 군에서는. 그래서 어학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외국에 대한 정보, 산업경제, 과학기술 정보를 수집하거나 생산관리 보안 업무, 정보용 장비, 뭐 어떤 고구려라든지 이런 거 갖고 오죠. 기기 등에 관한 정보 수집 업무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어학 자원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2 외국어, 우리 그 제2 외국어는 영어는 원래 안 들어가지만 영어는 토익 들어갑니다. 토익 레벨 2 들어가는데 이 토익에 스피킹을 좀 하실 수 있는 분은 역시 기술정보에서 경채로 지원이 가능하세요. 네, 스피킹이 가능하신 분들. 그래서 토익보다도 뭐 HSK나 JLPT 이런 일본어, 중국어 또는 아랍어 이런 것들은 뽑아요. 굉장히 들어가기 쉬워요. 경채로 뽑습니다. 기술 정보로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 정보증력 같은 경우는 근무 지역이 어디냐? 역시 전군에 다 있어요. 상황실 없는 부대는 없기 때문에 전군에 다 있어요. 하지만 경기 남부보다는 다소 경기 북부권, 강원권에 다소 좀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정보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육군하고 국방부를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국방부에서도 많이 지원자가 많이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지원하는 분들은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7급을 국방부는 더 많이 뽑았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혹시라도 7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육군보다는 국방부로 지원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거예요. 9급 하시는 분들은 육군을 지원하는 게 좀 더 낫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성향은 다소 MBTI는 INTJ, 내성적이고 좀 직관적이고 사고력 굉장히 유합니다. 그리고 판단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판단형. 이런 분들이 가장 적합하고 혈액형은 B형 정도, B형이나 AB형 정도가 지원하시는 게 전 개인적으로 가장 면직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어찌됐든 군무원이 되시면요. 10년은 꼭 하고 나오세요. 10년은. 연금이 되니까요. 알겠죠? 10년 채우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중간에 6, 7년 차에 그만두시지 마시고 10년을 꼭 넘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런 일들을 수행을 하는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9급으로 합격해서 가시면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뭔가 중책인 것 같잖아요. 내용 보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근데 실제로 가면요. 그냥 시키는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9급은 어느 정도 그래도 7급 이상 6급 주사 정도가 됐을 때 본인이 맡겨진 중책을 맡게 된다라는 거고 거의 위에서 시키는 거 한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이 그렇게 많거나 뭐 야근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이런 거 있죠. 영상직렬. 이런 분들이 야근을 많이 해요. 왜냐면 지휘관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행사 때 영상이나 카메라를 찍어요. 누가 찍어요? 영상분들이 찍어요. 그거 내일까지 편집해서 보고해. 그럼 밤새 영상 편집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야근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행정, 군수, 정보는 야근은 거의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정보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중요한 게 그럼 내년에 이제 합격 가능성이 있으려면 과거를 알면 돼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배우는 거잖아요.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쉽게 역사 과목이 우리 시험에 많이 빠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죠. 자, 행정직렬 역대 채용 인원. 뭐 예전부터 비교하기 너무 어렵고 3년치만 제가 비교해 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나눠드린 군무원 합격 가이드북이 있는데 여기에는 직렬 더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나중에 가셔가지고. 자, 요거 세 개 직렬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잘 보시면 행정직 역대 채용인원 국방부부터 보겠습니다. 국방부. 자, 행정 7급, 행정 9급을 나눠보면 2020년, 21년, 22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채용 인원이 국방부 7급은 5명, 8명, 6명밖에 안 돼요. 한 자리밖에 없대요. 한 자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정 7급인데 국방부로 지원하신 분들은 간이 크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무조건 국방부에서만 지원을 받는지 하시는 분들. 응시 인원이 그래도 현저히 적죠. 589명에서 699명에서 492명, 약 500명 정도 전후로밖에 안 돼요. 채용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경쟁률이 117대 8, 87대 1, 117.8대 1, 87.38대 1, 82대 1. 경쟁률 엄청 크죠. 높습니다. 높아요. 경쟁률이. 합격 점수가 78점, 82점, 79점. 공무원에 비해서는 별로 높지 않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왜 그러냐? 경제학 때문에 그래요. 경제학. 거의 대부분이 경제학 때문에 떨어지시거든요. 경제학에서 과락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 과목이 너무 어렵다 보니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감히 행정 7급을 제가 도전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특히 국방부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뚫을 거예요? 경쟁률. 그리고 내년에는 또 채용을 안 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내년에 인원이 반 이상 줄는데 이거 줄여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행정 9급 국방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뽑는 편이에요. 59명에서 갑자기 150명. 그래서 국방부로 많이 몰렸었죠. 지금은 53명. 응시 인원은 8,400명대에서 약 10,000명까지 늘어납니다. 이유는 왜겠습니까? 150명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8,800명대. 경쟁률도 엄청 셌죠. 142대 1, 65대 1, 167.8대 1. 어떻게 뚫냐는 거죠. 이 부분을. 응시 인원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점수도 비슷하다라는 것은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비슷한 거예요. 경제학이 빠졌지만 그 점수는 74대 1, 84대 1, 74점, 84점, 78.6점을 보입니다. 가장 최근의 변화 점수가 바로 78점, 22년의 점수가 되겠죠. 그리고 7급은 79점이 되겠고요. 개인적으로 보자면 행정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국방부는 지원을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방부를 왜 굳이 지원하려고 합니까? 제가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국방부 서울 근무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국방부로 지원해서 합격한다고 서울 근무를 할 확률은 약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부대별 순환이기 때문에 안보지원사령부, 방첩사령부로 바뀌었는데 그쪽 소속이 됐어요, 내가. 그러면 그게 서울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에 다 있어요. 뭐 하만, 사천 이런 데 가서 근무하고 오셔야 돼요. 수단 근무로. 서울 근무 확률은 굉장히 적다라고 여러분들의 편견을 깨셔야 되고 그러면 국방부로 지원했는데 제 친구는 서울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거나 나중에는 분명히 지방으로 갑니다. 나중에 지방으로 안 내려가는 방법 없습니까? 있어요. 3개의 부대를 가시면 돼요. 국방부로 지원해서 첫 번째 한미연합사령부를 가시거나 두 번째 합참을 가거나 세 번째 사이버 작전사령부를 가거나 이 3개의 부대는 어차피 부대가 수도권밖에 없어요. 부대 자체가 수도권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만 근무할 수 있어요. 국방부로 가시면. 들어가기는 어렵죠. 행정으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그런 데는 현역 군인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레벨이 높은 부대죠. 그러니까 군무원이 들어가게 확률이 적죠. 그래서 행정으로 서울 근무를 국방부로 간다? 그런 편견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자, 육군, 행정 지원하시는 육군을 자세히 보시면 행정 7급 올해 엄청난 기회였죠. 자, 20년에 116명을 뽑았고 299명, 갑자기 인원을 약 3배로 늘립니다. 엄청나게 많이 뽑았죠. 행정 7급을. 자, 응시 인원이 그러다 보니까 800명대에서 1300명대로 많이 뽑으니까 많이 늘어났어요. 경쟁률은 7대1밖에 안 돼요. 경쟁률이 어때요? 국방부에 비해서 현저히 낮죠. 현저히 낮잖아요. 그리고 4.41밖에 안 됐어요, 올해. 점수 보세요, 점수. 62점, 66점, 올해 미달입니다. 행정 7급 올해 미달 난 거 다 얘기 들어서 아시겠죠? 미달 났어요. 미달이 났는데 육군에서 당장 필요해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례적으로 장애 전형이 아닌 일반 군무원에서 행정 7급을 추가 합격을 시켰어요. 추가 합격을 시켰는데 추가 합격의 기준은 과목별 40점만 넘으면 됐거든요. 과목별 40점 넘는 사람이 없었어요. 9명 빼고. 그래서 9명을 합격시켰는데 그 9명 중에 꼴등이 56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 육군 7급은 56점이에요. 여기 60점이라고 써놨지만 추가 합격자 기준에서 56점. 기회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굳이 국방부 행정 7급 지원에서 79점, 80점으로 합격해서 원하지 않는데 가느니 차라리 80점이라면 저 같으면 육군 지원해가지고요. 고득점으로 합격한 거예요. 합격 점수가 56점인데 내가 80점이면 고득점 아닙니까? 원하는 희망 지역을 차라리 가겠어요. 육군은 권역별 순환이거든요. 처음 여러분들이 인천에 자대 배치 받으면 끝까지 인천에 남아 계시는 거예요. 인천 강화도 권역, 17사단 권역, 인천 부평 권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나 구별로, 보통 우리가 군별로, 요번에는 제가 좀 특이한 점이 대전에 옆에 금산이라는 금산군에서도 뽑았어요. 이렇게 군단이. 이렇게 군별로 그 권역이 남아 계시는 건데 이거보다 좋은 기회가 어디 있냐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혹시 행정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특히 7급이라면 과감히 국방부 버리고 저는 육군으로. 9급은 좀 지원 안 했으면 좋겠어요. 9급 같은 경우는. 왜냐면 여러분들이 군무원에 생각하지 않아도요. 내년 4월이 되면 원서 접수할 때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이 이제 시험 과목이 똑같아졌어요. 행정학, 행정법 다 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행정법, 행정학을 하기 때문에 그냥 교차 지원해서 거기서 3년, 4년 준비한 분들이 많이 넘어와서 시험을 보세요. 그러니까 응시 인원이 엄청나요. 여러분 보시면 401명, 481명 갑자기 100명째로 줄으면 응시 안 해야 돼요. 100명대로 줄었는데 어떻게 응시합니까? 400명 뽑다가 100명대로 줄었는데. 그런데요, 응시 인원이 오히려 늘어요. 14,000명 지원합니다. 14,000명. 13,000명에서 갑자기 14,000명대로 오히려 늘어요. 이렇게 인원이 많이 줄은데도 그냥 내는 거예요, 원서. 근데 그분들이 어차피 행정법, 행정학을 잘 하시잖아요. 공무원에서 오래 공부하셨으니까 3년, 4년 준비해도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같이 그분들이랑. 응시율도 32대 1, 28대 1이었는데 갑자기 74대 1로 늘어요. 물론 74대 1로 는 이유는 이게 확 줄어서 그렇죠. 이게 확 줄어서. 근데 응시 인원도 늘었다. 점수도 보시면 72점, 81점, 77점이에요. 높은 편이에요. 77점. 그런데 역시 제가 예전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행정은 어차피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이 같이 응시하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워낙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또 요 군수로 많이 몰립니다. 군수로. 자, 군수 좀 설명을 들어보면 자, 군수 7급 올해 엄청난 대박을 터뜨린 74명 뽑았었어요. 94명 뽑았었어요. 갑자기 3배 270명을 뽑습니다. 갑자기 3명 뽑으니까 응시 인원이 어떻게 돼요? 1600명으로 약 3배까지는 아니지만 2.7배 정도가 늘어나요. 300명대 응시하던 인원이 600명대로 늘어나더니 갑자기 1600명으로 늘어납니다. 왜 늘겠어요? 왜 늘겠어요? 9급을 지원하신 분들이 행정학이란 과목을 더하면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응시 인원이 늘어나요. 1600명으로. 경쟁률도 5대1, 7대2, 6대1이었고 합격 점수를 보시면 60점. 이때 미달이었어요. 미달. 60점 미달이었어요. 이때 2020년에.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무조건 7급하라고 그렇게 강조해도 그때는 6,300명이 지원하더니 7급은 378명밖에 지원 안 했어요. 무조건 7급하라고 해도. 그런 분들 대박 난 거죠. 60점으로 미달났으니까. 그런데 66점으로 늘었어요. 역대 가장 높았어요. 올해 역대 최고 높았습니다. 70점이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군수 7급이 와 70점 이런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내년에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군수 7급은 많이 뽑을 거예요. 내년에도. 하지만 응시 인원도 많이 늘어날 거예요. 내년에도 70점 언저리 정도로 저는 예상합니다.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9급. 9급은 행정 9급을 준비하던 분들이 많이 넘어오세요. 행정학보다는 경영학이 쉽거든요. 경영학 때문에 넘어온단 말이에요. 경영학이 계산하는 것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초등학교 야간 나오신 분들일 거예요. 사칙연산만 하면 경영학 계산하는 건 다 풉니다. 누구나. 너무 쉬워요. 경영학은. 그 경영학 올해 점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학 때문에 군수급으로 넘어오시죠. 379명에서 409명에서 너무나 아쉽게도 확 줄었죠. 170명 확 줄었어요. 그런데 응시 인원을 보시면 응시 인원이 6,000명대에서 6,000명대에서 많이 주니까 줄은 거예요. 4,400명으로. 그럼 인원이 다 어디로 가요? 줄은 인원이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7급으로 많이 눈을 돌리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눈을 돌리신 분들이 그래도 학습 능력이 되시고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얘를 올려놓는 거예요. 점수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경쟁률이 늘어난 이유는 응시 인원이 줄었지만 적게 뽑아서 그런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점수가 84점으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왜 높았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경영학에서 대박 난 거죠. 경영학 조금 공부한 분들은 대부분 92점이었어요. 대부분이. 다 90점대 나왔어요. 이게 90점대 경영학 나와버리고 국어는 워낙 잘하시니까 80점대 나와버리고 행정학이 조금 어렵긴 했거든요. 아니, 행정법이 좀 지문이 길었긴 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역대적으로 어렵진 않았어요. 점수가 높았죠. 군수 9급도.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래 군수 9급이 조금 더 경영하기 쉽다고 해서 이걸 할까 했는데 점수가 행정에 비해서 7급에 비해서 14점이나 높고 오히려 행정 9급보다 점수가 더 높다라는 거죠. 행정 9급이 올해 점수가 좀 낮은 이유는요. 행정학이 올해 굉장히 어려웠어요. 행정학이.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낮았던 이유예요. 내년에 그럼 행정학을 어떻게 할까요? 쉽게 내겠죠. 인사 담당관이 모를까요? 알아요. 민원 엄청 들어왔을 거예요. 행정학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내년에는 행정학 좀 쉽게 나올 전망이에요. 군수 9급 경영학은 뭐 올해대로 나올 것 같고. 자, 정보증렬 분석 한번 해드리면 정보증렬은 국방부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나머지 해군, 공군을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어차피 한 자리, 두 자리예요. 제가 나눠드린 거 다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해군하고 혹시 공군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국방부 한번 볼게요. 정보증렬.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군사 7급, 군사 7급, 군사 9급? 왜 군사 7급을 두 개로 나눠집니까? 부대별로 뽑았어요. 부대별로. 좀 특이하죠, 이게. 원래 이 육군에서도요, 지역선발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지역선발이 뭐냐면 강원도에 5년 이상 사셨거나 근무가 아니라 사셨거나 서해 5도에서 5년 동안 거주하신 분들은 우리 육군에서 지역선발을 해줘요. 그래서 그분들은 영어학수 안 봐도 되고요. 국어시험 안 봐도 되고 전공시험 안 봐도 돼요. 전공 한 과목만 보면 돼. 한 과목. 그 채용대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딱 봐도 강원도 사실 분들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방부는 부대별로 뽑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대별로. 그래서 군수와 7급 54명 뽑았고 34명 뽑았고 13명으로 확 줄었어요. 군사정보. 응시 인원도 그러다 보니까 줄 수밖에 없죠. 왜? 이 인원 다 어디 갔어요? 다 육군으로 넘어갔어요. 이 인원 다. 그리고 경쟁률도 15대1, 16대1이었는데 84대1로 확 뛰었고요. 점수는 역시 그러니까 올라갔죠. 70점에서 77점으로. 자, 7급. 20년대는 안 뽑았어요. 이때는 5명, 6명 뽑았었는데 151명, 208명 지원했다가 20.1이었고 점수는 비슷한 수준인 78점.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두 개. 하나밖에 지원 안 됩니다. 둘 다 지원 안 돼요. 원하는 부대로 지원하는 거예요. 9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군사정보 9급은. 오히려 국방부를 하시려면 그냥 7급. 작년에 적게 뽑았기 때문에 23년에 많이 뽑아요. 분명히. 올해 좀 내년에 늘어날 거예요. 군사정보 7급은. 국방부에서. 9급은 3명. 어떻게 해요, 이거? 52대1. 점수도 76점. 이렇게 경쟁률이 22대1에서 52대1 두 배 더 넘었는데 왜 점수는 요거밖에 안 됩니까? 정보사회론 때문에 그래요. 정보사회론이 아직까지 대한민국에는 기본서라고 지칭하는 게 없고요. 아예 기본서 자체가 없다 보시면 돼요. 어디서 시험에 나올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게 정보사회론이에요. 국가정보학은 그래도 국가정보학이기 때문에 학회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정보사회론은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그렇게 높진 않다라는 거예요. 기술 정보는 뭐 포기해야 됐죠. 000. 한 번도 뽑은 적이 없고 최근 3년 사이에. 그리고 기존 9급에서는 22명, 21명, 31명. 지원자도 비슷한 수준이고요. 점수도 역시 시험 과목이 똑같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을 보입니다. 76점. 그래서 결론은 정보직렬하는 분 중에 국방부를 지원할 거면 저는 군사정보 7급이나 기술정보 쪽으로 눈을 돌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정보 7급이나 기술정보 9급으로 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자, 육군 보면 육군은 역시 기술정보를 잘 안 뽑아요. 육군은 군사정보로 가셔야 돼요. 육군으로 가시려면. 채용 인원도 군사정보 7급이 35명, 22명에서 51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납니다. 2배 이상 늘어나니까 지원자도 2배 이상 늘어나야 했죠. 480명, 경쟁률은 9대1, 점수는 72점.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한다는 분들은, 자신 있는 분들은 국방부 지원하세요. 뭐 죄송한 말씀인데 아주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을 빼고는 육군을 또 많이 지원하세요. 그러니까 점수가 9.4대1로 많이 뽑았지만 72점을 보이고 있는 거고, 9급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많이 뽑았지 22년에는 좀 줄어요. 응시 인원도 줍니다. 1,300명 가까이 뽑았다가 900명대로 줄죠. 12대1, 18대1로 오히려 응시로 경쟁률이 늘어난 이유는 채용 인원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점수도 76점. 비슷하죠. 그래서 하나예요. 어쨌든 정보직렬은 70점 중반은 나와야 합격 가능합니다. 알겠죠? 70점 중반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해군, 해병 왜 제가 안 보여드리냐면 복불복이에요. 복불복. 안 뽑을 수도 있고요. 1명, 2명, 3명 뽑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 데서는.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게, 군 전역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들어가세요. 필기는 어떻게 해서 합격을 한다 쳐요? 면접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면접에서. 군에서 정보홍보 하신 분들하고 여러분처럼 민간에 계신 분들하고 면접관이 봤을 때 누굴 뽑겠냐라는 거죠. 군에서 정보홍보 해봉 정보 장교로 뽑지 이런 뽑겠냐라는 거죠.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자릿수에는 아예 도전을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23년 전망입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전망이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의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봐서는 내년엔 이렇게 전망합니다. 나는 무조건 행정직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7급 하세요. 내년에 9급을 하시는 거는 좀 바보 같은 짓일 것 같아요. 경제학이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경제학 어려우니까 40점만 넘기세요. 경제학 40점. 그리고 육군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합격 예상 점수는 60점 중후반이에요. 자, 경제학 40점 나옵니다. 경제학 44점. 좀 난해해가지고 44점. 행정학. 내년엔 좀 쉬워진다고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72점. 행정법. 우리 7급 정도 준비하는 분들은 법을 잘 하시겠죠. 법. 근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법이 지문이 워낙 길다 보니까. 오케이. 법은 76점. 국어. 국어는 어느 정도 나오시죠? 국어 같은 경우에는 80점. 이렇게 해보세요. 100% 합격입니다. 100% 합격이에요. 내년에. 두고 보세요. 내년에 요 인원 몇 점이 되나. 60점 중반 또는 후반이에요. 무조건 합격 아니에요? 이 정도면 70점 중반이에요. 70점 초반 정도 되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목표 점수 잡는 거죠. 넘기는 거예요. 합격만 하세요. 필기는. 어차피 면접에서 역전하시면 되니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행정직 합격하시는 분들이 현역군인들이 별로 없어요. 왜? 현역군인들이 국어 못하거든요. 현역 장교나 부사관 분들이 국어를 잘하실 것 같아요? 못해요. 법 공부 많이 안 해보셨어요. 오히려 필기는 여러분들이 행정직 준비하는 분들은 훨씬 높아요. 자, 군수직렬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역시 7급 육군으로 선택하시는 게 답입니다. 예상 점수를 제가 내년에 분석해 보면 66에서 74점. 군수직렬 준비하는 분들은 이 부분이 경영학이 되겠죠? 경영학. 내년에도 역시 쉬울 겁니다. 경영학. 많이 나오는 분들은 88. 적게 나오는 분들은 84.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행정학 7급 문제랑 9급 문제랑 다른 거 아시죠? 문제 다릅니다. 7급, 9급 똑같지 않습니다. 문제 틀려요. 자,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한 76점 나오셔도 되고, 행정법 같은 경우에도 80점 나오시면 되고, 국어 똑같이 80점 나오세요. 국어는 어떨 때는 7급이 어렵고요. 어떨 때는 9급이 좀 어려웠어요. 9급이 어려웠을 때도 있었어요. 국어는. 요 정도. 군수 7급 무조건 합격입니다. 목표 점수 높지 않잖아요. 여러분 공무원에서 이 정도로 합격할 수 있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교정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국가직이 어려워요. 자, 정보직렬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군사정보 9급
육군으로 선택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고 점수는 70점 초반 정도. 기술 전문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은 9급 국방부로 선택하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70점 중반 정도로 올해랑 비슷할 겁니다. 채용 인원 좀 줄을 거기 때문에 응시 인원도 확 줄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랑 비슷한 수준일 거니까 참고하셔갖고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이고, 혹시라도 나는 정보직 열인데 7급을 또 해야 된다. 심리학을 해서 그분들도 역시 국방부 지원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국방부로 지원하시는 게 저는 내년에도 답이다. 정보 7급은요.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아마 질문할 사항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들으시다가 이제 거의 마무리할 건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Q&A 적는 거 있죠. 여기도 많이 적어주세요. 제가 이따가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반적인 군무원 시험에 대한 흐름을 본 거고, 이제 직렬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직렬 선택은 제가 여러분들 응시 인원 경쟁률 나눠드린 자료 있죠. 이거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저랑 상담하시면 여러분 적성에 맞게 좀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23년에 제가 가장 추천하는 직렬 3개만 딱 꼽아보라면 저는 행정 7급 60 중반에서 후반 나올 거고요. 학습 능력이 아주 좋지가 못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암기를 잘한다. 계산 못해도 돼요. 수리 능력 없어도 돼요. 암기만 잘한다. 그럼 군수 7급. 내년 합격 점수는 70점 전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다소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통신 9급. 무조건 40점대로 합격합니다. 그리고 이 통신은 군수 업무와 행정 업무를 베이스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으로 합격해서 가면 행정 업무를 할 수도 있고 군수 업무 어차피 복합적으로 하게 됩니다. 뭐 통신 장비 두고 훈련할 때 뛰어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통신 장비를 구매하는 군수 업무와 통신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행정 업무를 하게 될 거예요. 그 외에 군사전적 분야에 관심이 많고 학습력이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되신 분들은 군사정보 9급을 추천을 드리고 지원군은 6군입니다. 7급을 원하시면 말씀드린 대로 7급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희 민족군무원학원은 6개월 학습 플랜이라고 해서 4,320시간 동안 6개월간 공부를 하게 되는데 노량진 그리고 대전 둔산로 캠퍼스에서 실강생을 현재 모집하고 있고 개강은 1월 2일, 1월 9일, 1월 16일로 제가 짧게 저희 학원 광고 이해해 주세요. 뭐 저희도 학원을 하기 때문에 광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번에 노원 캠퍼스는 실강을 모집 안 하기로 했어요. 노원은 그냥 학습 공간 제공만 하는 걸로 별도의 자습실이 아주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노원 쪽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노량진에서 수업이 있는다는 수업을 듣고 수업이 일주일에 3일 있을 거니까 7급은 4일 있을 거니까요. 수업은 노량진에서 듣고 자습이나 공부 주말에 거기서 하실 수 있다. 저희 학원은 학원 1관, 2관으로 나눠져 있고 노란 캠퍼스 그리고 둔산 캠퍼스는 아주 잘 돼 있어요. 요번에 새로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시청역 8번 출구로 옮겼기 때문에 아주 크게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 공간 말고 스터디 카페와 독서실을 별도로 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하시다가 혹시 24시간 공부가 여기는 안 되거든요. 밤 11시까지만이니까 24시간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스터디 카페 독서실 무료로 운영이 다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저희 수강생들은 외부 수강생도 있긴 있어요. 여기서 공부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드립니다. 학원 개강 일정은 1, 2, 3월에 마스터 이론, 심화와 기본을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4월, 5월, 6월에는 단원별 문제풀이, 기출변형 문제풀이, 적중 동영 모의고사에서 6개월 플랜으로 진행이 되고 동영상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학원 실강을 바로 녹화를 해서 그날 바로 업로드가 돼서 학원 실강과 똑같이 진행을 하고 매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 성적을 체크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여기에 조금 더 궁금한 사항 적으시고 궁금한 거 적으시면 제가 2부에서는 여러분들 궁금한 점을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